네, 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 4 서버 포스트모템의 발표를 맡게 된 EA 코리아의 김에스더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제 피파 온라인 4의 서비스 런칭 이전에 서버 준비 과정부터 서비스 런칭 이후에 이제 실제 운영하면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온 쿠버네티스라는 저희 소제목을 지었는데, 이 소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쿠버네티스라는 유명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나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EA 코리아에 재직 중인 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자이고요. 현재까지 도타2, 니드 포 스피드 엣지, 피파 온라인 4 서비스의 이제 개발을 맡고 라이브 런칭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서버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배포 프로세스를 만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실제 런칭을 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였는지,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소 이제 서비스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깊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Q&A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이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서버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아키텍처에 앞서서 저희 피파 온라인 4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피파 온라인 4는 EA에서 이제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배포 중인 피파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든 온라인 게임이고요. 현재 4개의 국가에서, 아시아에만 4개 국가에서 PC 모바일 서비스 중입니다. 이전에 넥슨에서 퍼블리싱하고 있던 피파 온라인 3의 차기작으로 나오게 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피파 온라인 4의 서버를 보기 전에 사실 피파 온라인 3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피파 온라인 3는 전형적인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임 서버 아키텍처인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사용하였고, 이렇게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거의 모든 서버의 구현이 다 잠겨 있는 단순한 아키텍처를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이런 아키텍처로 구현한 서버를 운영해 보니까 몇 가지 치명적인 이제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 단점 중에 세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은 단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서비스 장애가 임팩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변경을 위해서도 단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전체 서버를 재빌드해서 배포해야 되는 다소 큰 비용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피파 온라인 3 같은 경우는 PC방 접속자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였는데, 그 접속자 이벤트로 인해서 부하가 증가할 시에 이제 휴일 같은 경우를 위해서 전체 서버를 모두 스케일 아웃 해야 되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찾다가 당시에 이제 핫했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전에 있던 모놀리틱 아키텍처와 다르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잘게 쪼개서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서버를 합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이제 장점을 잠시 보여드리면,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저희 서비스의 큰 장점을 적어봤는데요. 일단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서비스의 이제 배포가 쉽고, 그리고 서버 장애의 영향도가 일부 서비스에 국한된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장점들이 이전에 있던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단점들을 모두 커버하는 그 장점들이라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직접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해서 구현하게 된 저희 피파 온라인 4의 구성 요소는 다소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보았는데, 일단 게임 서비스들을 피처 단위라든지 기능별로 조금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였고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레디스,
그리고 RabbitMQ 같은 이제 서비스 간의 메시지 통신을 돕는 메시지 큐 서비스를 둬서 이제 전체 서비스를 구성하였고요. 그 외에는 정말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그라파나라든지 센트리 등등의 이제 UT를 붙인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구성한 요소를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저희 서비스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서비스만 일단 적어 보았고요. 이 중에서 뭐 게이트웨이, 어센티케이트, 세션 뭐 이렇게 로그인에 관련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유저가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로그인 요청을 게이트웨이가 받게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그 요청을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센티케이트 서비스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매개체가 이제 메시지 큐, RabbitMQ 메시지 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메시지 큐를 통해서 어센티케이트 서비스에 넘겨서 어센티케이트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가장 단순한 예제를 들었을 뿐이고, 사실 게임 서비스의 로직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엔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뭐 API 서버한테 갔다가 뭐 데이터에 갔다가 뭐 기타 등등 서비스에 막 홉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키텍처를 일단 구성을 했는데, 이 아키텍처를 실제로 라이브 서버에 배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배포해야 될 대상이 저희가 배포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 이제 라이브 런칭 전에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 40여 가지를 만들게 됐더라고요.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사실 처음부터 40개를 만든 건 아니고 처음에는 게이트웨이 같은 필수적인 요소만 만들다가 게임 개발이 그렇듯이 뭐 만들다가 뭐 계속 만들게 되어서 서비스가 이제 40개까지 만들어진 형식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배포하지? 라는 큰 이제 과제를 갖게 됐습니다. 배포는 해야 되는데 물론 어떻게든 배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컨피그 하나하나 작성해서 40개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뭐 40번 올리면은 다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서버를 구성할 수도 없고 계속 이걸 유지 보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게 쿠버네티스라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쿠버네티스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선택을 하였고요. 이 툴이 이제 구글이 일단 개발했으니까 거기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매력은 라이브 서비스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능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필수 요소를 몇 가지 예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있는 롤링 업데이트나 버전 컨트롤, 뭐 오토 스케일링, 리소스 얼로케이션 같은 거는 사실 처음 구성할 때, 서버를 구성할 때 필요하다기보다는 실제 서버 구성해 놓고 라이브 서비스 중에 장애를 대응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뭐 대처를 하거나 형상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요. 이런 기능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는 이후에 이제 스테이빌리티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이제 구성하기 앞서서, 서버를 띄우기 앞서서 쿠버네티스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일단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요소는 크게 마스터랑 노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두 가지 역할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스터를 만들면 거기에 노드 조인 시키면은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마스터의 요소랑 일반 노드의 요소랑 약간 다릅니다. 마스터는 사실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요소만 컴포넌트만 먼저 뽑아왔습니다. 뭐 도메인 서버라든지 컨트롤러 매니저, 뭐 스케줄러 같은 일단 뭐 전체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뭐 클러스터의 현재 뭐 상태를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API 서버가 있는데 이 API 서버가 사실은 관리자로서는, 그러니까 실제 오퍼레이터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커맨드 라인을 치게 되면은 클러스터 마스터에 들어가서 뭐 서버를 띄워줘라 아니면은 뭐 서버를 내려줘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될 때 실제 쿠버네티스 마스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매개체가 API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API 서버를 통해서 클러스터와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API 서버는 관리자와 통신할 뿐만이 아니라 노드와도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드를 조인하게 되면은 큐블렛이라는 노드 에이전트가 이제 뜨게 되는데, 이 큐블렛이라는 노드 에이전트와 마스터의 API 서버가 통신을 해서 이제 전체 서비스를 띄우거나 노드에 띄우거나 뭐 내리거나 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성된 위에 저희 서버를 이제 띄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마스터에다가 일반 노드들을 조인시키고 그 노드들이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기 일반 노드들인데 여기에 쿠버네티스 롤이라는 것을 바인딩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라벨링으로 노드마다 롤을 바인딩할 수 있는데, 역할을 뭐 백엔드로 주냐, 뭐 커먼으로 주냐, 게임으로 주냐에 따라서 그 롤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띄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엔드 서비스라고 저희가 노드를 정의를 하면 그 백엔드 서비스들에는 뭐 백엔드 노드에는 MQ들이 뜨고 이게 자동으로 쿠버네티스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뭐 스케일 아웃을 할 때도 아니면 물리적으로 서버를 추가할 때도 노드를 그냥 조인시키고 그 노드에 롤을 백엔드로 선언을 하면 알아서 그 노드의 서비스가 뜨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이걸 일단 실제로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배포를 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배포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니까 서버를 빌드하고 업로드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전용 컨피그레이션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까다로운 작업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성한 컨피그를 그냥 적용하면은 서버가 모두 뜨게 됩니다. 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작성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게 실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의 예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긴 예제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정말 평균의 매니페스트를 가져온 건데요.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확대해도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올 만큼 되게 복잡한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사실 뭐 복붙해서 작성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미 작성된 템플릿들 예제로 가져와서 많이 보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뭐 디플로이먼트냐 뭐 여기 카인드의 디플로이먼트냐 아니면은 뭐 크론 잡이냐 배치 잡이냐에 따라서도 스키마가 다 다르고, 그리고 여기 인덴테이션이 이게 YAML 파일이라서 인덴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페이스 하나 잘못해도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뭐 여기 라벨 쓰냐, 뭐 그냥 라벨이냐, S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뭐 사실 이거 작업하는 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계속 작업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타 등의 실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관리 등의 팀원이 뭐 10명이라고 하면은 같은 매니페스트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유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이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겠다, 이대로 어떻게 작성해서 관리를 할까 싶어서 찾던 와중에
발견하게 된 게 헤엄이라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인데요. 그 헤엄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걸 조금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픈 소스로 커뮤니티에서 만든 이제 패키지 매니저인데, 거기에다가 젠킨스와 퍼포스를 붙여서 저희는 배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헤엄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헤엄은 버전 컨트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매니페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헤엄 차트 템플릿도 이제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매니페스트 레파지토리 같은 매니페스트를 저장하고 그리고 버전을 관리해서 패치할 수 있는 그런 레파지토리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설정하시면은 사실 막막한데 어떻게 매니페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어떻게 어플라이 해야 되지? 하고 조금 막막할 수 있는데, 사실 헤엄 오피셜한 레파지토리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레파지토리 그 매니페스트에 대한 정보는 다 무료로 그냥 패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몽고디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쓰는 센트리, 컨설, 카산드라 등등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셔도 헤엄 레파지토리에서 그냥 패치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헤엄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인 헤엄 차트 템플릿을 잠시 보여드리면은, 이전에 작성했던 그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헤엄 차트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형식입니다. 이 템플릿 형식으로 저희가 계속 수정해야 되는 뭐 패치할 때마다 만약에 서버 버전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서버의 개수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바이러먼트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하는데, 그거를 뭐 40개의 서비스가 있으면 40개의 서비스에 대한 매니페스트에 각각 접근해서 수정하면은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으로 보시면은, 실제 매니페스트 파일은 서비스에 대한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 번만 작성하고 거기에서 계속 관리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을 상수화시켜서 values라는 파일에다가 상수로 선언해주면, 사실 저희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파일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100개든 뭐 200개든 여러 곳 볼 필요 없이 특정 파일을 보면은 사실 지금 어떤 버전을 쓰고 있고 어떤 컨피그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전에 있던 방식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그리고 관리하기 굉장히 편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이제 헤엄 템플릿을 가지고 배포 프로세스를 총 만든 걸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퍼포스라는 이제 소스 버전 관리 툴을 쓰고 있는데요. 그 퍼포스에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모두 올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관리는 되겠죠.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는 이 퍼포스에서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젠킨스, CI/CD 잡이 있는 젠킨스에서 풀링해 가서 빌드를 하고 저희가 만든 헤엄 레파지토리에, 프라이빗한 헤엄 레파지토리에 올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헤엄 레파지토리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서 각각 필요한 서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서버가 지금 아시아에만 뭐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4군데 있는데 그 4군데에서 같은 레파지토리에서 패치를 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뭐 이전에 버전을 패치해 갈 수도 있고 히스토리가 여기에서 모두 관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프로세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얻게 된 이득은 배포 히스토리 관리가 일단 굉장히 편해졌고요. 설정의 오류도 굉장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뷰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퍼포스에 올리니까 뭐 팀원끼리 리뷰를 받을 수도 있고 공유해서 그렇기도 한데, 헤엄에 이제 린트 기능이 있어서 버그를 좀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내 싱크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업 시간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넣었는데, 실제 작업자의 체감상으로는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로 엄청나게 개선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제 저희가 서비스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해서 만들고 이제 배포를 하는 그 프로세스까지 실제 구축한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는지 그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피파 온라인 4는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좋은데 서비스 오픈 날에도 장애 없이 서버를 오픈하였습니다. 굉장히 뭐 처음 있는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장애를 먼저 감지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니었다면은 장애가 들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사실 서버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서버에 버그도 굉장히 많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들통만 안 난 거죠.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 초반에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인 서비스가 많으니까 그 장애 영향도가 서비스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게이트웨이 같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다운되면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정말 그 뭐 매치메이커라든지 일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가 다운이 되면은 매치만 못할 뿐이지 뭐 서버에 접속 뭐 로그인해서 뭐 거래시장 이용한다든지 뭐 채팅한다든지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 네, 그래서 전체 장애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기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이게 단점으로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물리 서버를 이제 산정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게임 서비스 런칭하다 보면은 물리 서버 장비 얼마나 필요한지 발주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저희가 서비스가 얼마나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비스별로 얼마씩 사용을 하는지 가늠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유저가 매치 한 판을 플레이할 때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부하를 가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저희가 그냥 계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실제 매치가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이제 이벤트들입니다. 이게 그냥 모놀리틱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서버 띄워놓고서 매치 한 판 돌렸을 때 서버 부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면은 단순히 계산이 되는데 이게 서비스가 막 40개로 조각이 나 있다 보니까 매치 한 판을 하는데도 뭐 게이트웨이의 부하가 얼마야, 매치메이커의 부하가 얼마고 로그에는 얼마인지 명확하게 이걸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죠. 게다가 그 중간 단계를 하는 중간 이제 커뮤니케이터인 레비뎀큐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중간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이제 부하가 많이 가는데 그 MQ의 부하도 생각해야 되고 그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생각해야 될 대상이 많더라고요, 부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하를 측정을 해서 어떻게든 장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장비 뭐 서비스당 그냥 뭐 CPU 뭐 코어 하나고 메모리 그냥 500 정도 필요하다고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대규모 로드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런칭 전에 먼저 대규모 로드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사실 런칭 서비스 전에 준 라이브 서비스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실 뭐 유저가 접속해서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CBT라든지 OBT도 있지만 사실 CBT나 OBT는 정말 뭐 대규모로 오픈했을 때만큼의 부하는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전에 진짜 대규모로 30만 명 기준으로 저희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동접 30만 명 기준이고요. 그 기준으로 이제 크리테리아라고 이제 저희가 일정한 로드 테스트의 통과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30만 명 동접일 때 서버가 초당 3만 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저희는 부하를 처리할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그 로드 테스트의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실제 유저가 플레이하는 것처럼, 유저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플레이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 시나리오는 저희가 사실 CBT라든지
진짜 유저의 액세스 로그들을 저장해 놓고서 조금 분석을 해서 아예 가상의 데이터는 아니고 정말 유저 데이터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요. 그 작성한 시나리오를 돌릴 서버가 필요하니까 AWS에다가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AWS에 구축한 서버는 라이브 서비스와 똑같이 거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성하고 거기에 뭐 마스터도 HA 구성도 하고 뭐 로드 밸런서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준 라이브 서비스와 똑같이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실행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간단한 이 과정이지만 이 기준을 통과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사실 뭐 부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서버에 이제 버그도 발생이 하고, 그러니까 로드 테스트 이전에 서버 버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저희가 찾은 문제 중에 실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부하가 높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실제 동접 그래프, 이제 주황색 선이 동접이고요. 그리고 이게 초록색이 이 초당 요청 건수입니다. 그 요청 건수를 받았을 때 동접이 늘어날 때 보통 뭐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이게 메모리인데요. 특정 서비스의 메모리 맥스치인데 그게 100%, 여기 보시면 100%를 삐죽하고 이제 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부하가 지속될 때, 러닝 타임이 있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였고, 사실 메모리 릭에 가까운 버그라서 라이브 가기 전에 사실 QA 환경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런 문제 외에도 버그라든지 정말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문제를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로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처음 시작은 리소스의 이제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실제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CPU 사용량을 측정을 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실제 이만큼의 동접을 가질 때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측정을 해서 물리 서버를 뭐 과도하게 신청하진 않고 적절하게 신청할 수 있었던 그런 예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로드 테스트로 이제 문제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보냈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생기더라고요. 문제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대비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라이브 서비스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고요. 패치 데이터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발견하기 어려웠던 코드 버그, 그 외에도 갑자기 리소스가 치솟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이제 예제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는 이때는 이제 라이브 서비스니까 로드 테스트는 이제 물 건너 간 것이고 해결을 당장 해야 돼서 쿠버네티스의 기능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를 사용한 이제 솔루션을 세 가지 보여드릴 텐데, 그중 첫 번째는 서버에 핫픽스가 필요할 때 일단 유저 몰래 서버를 핫픽스할 수 있는 롤링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제가 처음에 쿠버네티스 처음 소개 드릴 때 4가지 정도의 라이브 서비스에서 되게 좋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인 롤링 업데이트고요. 이건 쿠버네티스에서 그냥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거라서 저희가 뭐 어렵게 막 손을 대거나 이러지 않아도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롤링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밑에 쓴 것이 조금 걸리는데, 저희가 서버를 짤 때 중간에 중단이 돼도, 중간에 뭐 시그텀을 받거나 킬 시그널 받았을 때 하던 일을 잘 처리해서 종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점이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왜냐면 롤링 업데이트 할 때 사실 서버를 하나씩 꺼가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중단해도 이전에 트랜잭션 처리라든지 뭐 요청받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에러를 스로우 한다든지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CS 처리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케일 아웃인데요. 저희가 갑자기 리소스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뭐 유저가 갑자기 늘어났다 할 때는 특정 서비스가 갑자기 늘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이렇게 빠르게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쿠버네티스의 강력한 스케일 아웃 기능으로 굉장히 쉽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뉴얼하게 제가 명령어 칠 수도 있지만 사실 쿠버네티스에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놓으면은 이게 오토 스케일링 설정을 거는 건데 뭐 최소 2개부터 5개까지 인스턴스를 띄울 건데 CPU 퍼센테이지는 80% 이하로 설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정해주면은 이렇게 팟 오토 스케일러가 모니터링 하다가 특정 팟이 80%네 그러면은 뭐 4개로 늘리고 5개로 늘리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자 입장으로서는 미연에 알아서 이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죠. 근데 이게 사실 스케일 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케일 아웃만 되는 건 아니고 사용량이 적으면은 이제 4개 늘었다가 2개로 다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솔루션에서 말씀드렸던 롤링 업데이트 때도 서비스가 종료될 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케일 인 때도 서비스가 종료돼야 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CS 폭탄이 들어오겠죠. 네. 여기까지가 실제 장애를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라이브 서비스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실 구축 안 해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자동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공짜 이제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대시보드 보면은 굉장히 이쁜 구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UI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게 사실은 모니터링일 줄 알고 이거 설치해서 조금 봤는데 실제로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실 서비스의 모니터링적인 부분보다는 좀 관리자 작업 페이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서비스를 여기서 삭제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서비스 스케일 아웃도 여기서 가능하고 사실 모니터링 대시보드에서 서비스 삭제해버리면 큰일 나는데 진짜 장애가 일어나 버리는데 사실 필요 없는 기능들도 많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시보드에 실제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 CPU라든지 메모리 그래프에 시간축을 보시면 지금 20분부터 34분까지 15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를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으로 늘릴 수도 없고 뭐 하루로 늘릴 수도 없고 이건 사실 뭐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지금 상태를 보기에는 괜찮지만 뭐 이거를 가지고 정말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일단 별도의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모니터링 데이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크게 5가지더라고요. 다른 서비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물리 서비스의 상태, 물리 서버 장비 상태,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 이거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이죠. 거기에 추가로 저희는 쿠버네티스 사용하니까 쿠버네티스의 이제 클러스터 상태까지 그리고 구성 요소들까지 뭐 노드의 상태라든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게임 서비스의 데이터, 저희 동접 그래프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서버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에러 상황이라든지 응답이 지연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일단 솔루션을 찾아봤고요.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공짜는 아니더라고요. 일단 위에 있는 3개는 일단 쿠버네티스와 물리 서버의 상태이기 때문에 GC를 사용하면은 공짜로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저희 GC를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배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유료 솔루션인 이제 데이터독을 사용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쁜 대시보드에. 근데 비용이 이제 문제니까 일단 데이터독도 제쳐두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제 게임 서버의 동접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응답 지연 시간은 이제 저희 서버의 데이터니까 저희 서버에 구현을 하면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솔루션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돈도 써야 되고 구현은 그냥 빨리 구현하면 되니까 하나로 이제 대시보드를 보여줄 수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할 때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가 막 3개고 4개면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서버가 뭐 이상해요 라고 하잖아요. 서버가 아예 다운이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느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의 대시보드만 보고 딱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봐야 될 게 뭐 DB 상태도 이걸로 보고 뭐 이거는 저걸로 보고 막 이러면은 사실 문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쿠버네티스 데이터와 게임 서비스를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그냥 만들어야겠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실 쿠버네티스를 제가 뭐 개발한 건 아니니까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쿠버네티스의 API 서버라는 이제 고마운 애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거의 다 API 서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던 큐블렛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노드의 노드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제 노드별로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까지 추가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거의 쿠버네티스를 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일반 마스터가 있고 노드가 있을 때 노드에 이제 큐블렛이라는 서비스가 떠 있죠. 근데 큐블렛은 컨테이너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서비스로부터 각각의 컨테이너의 상태 및 그리고 실제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을 가져와서 큐블렛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큐블렛은 그 정보 중에서 사실 큐블렛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모두 다 API 서버한테 가진 않고요. API 서버가 가져가고 싶은 것만 패치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API 서버는 자연스럽게 노드에 있는 각각의 인스턴스 상태를 알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둘은 뭐 헬스 체크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는 그렇고요. API 서버는 사실 큐블렛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드에 띄워져 있는 전체 서비스에 대한 컨피그, 그 외에도 뭐 클러스터의 뭐 어카운트 설정이라든지 정말 주요한 뭐 기능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전반적인 데이터, 지금 보고 싶은 클러스터의 상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축한 이게 이제 구현한 구현체고요. 모니터링 툴이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는 사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고 그라파나는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는 대시보드인데요. 여기에 이제 모니터링 툴이 프로메테우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그라파나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모니터링 툴 구현은 이제 큐블렛에서부터 노드의 상태를 가져오고 그리고 API 서버로부터 전체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이제 상태를 가져와서 이거를 잘 조합해서 프로메테우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싶었던 마지막 데이터인 게임 서버의 동접이라든지 서비스의 에러, 저희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에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툴에 추가로 이제 리포트하게 되고요. 그걸 똑같이 프로메테우스에 저장하고 그라파나로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 그라파나 대시보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 서버이고 라이브 서버는 아닙니다. 테스트 서버에 이제 노드가 9개가 있고 쿠버네티스 노드가 9개 있고 89개의 인스턴스를 띄우기로 했는데 9개가 안 떴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띄우기로 한 서비스 서버의 종류, 뭐 게이트웨이인지 어떤 게임인지 기타 등등의 서비스 구성을 볼 수 있고 각각의 버전도 볼 수 있고 각각의 레플리카 셋 개수 또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사실 이 대시보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매니페스트를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큐블렛을 통해서 가져온 노드에 띄워진 인스턴스의 이제 리소스 사용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CPU,
에버리지라든지 맥스, 메모리, 네트워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이제 대시보드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프 하나로 쉽게 보여주는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툴들에서는 그냥 프로세스 단위이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정말 인스턴스 단위고,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건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의 이제 어그리게이션 한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100개 띄웠다 하면은 그 100개의 에버리지를 보고 싶고 100개 중에 맥스의 CPU를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그 니즈에 맞는 툴은 아직 찾지 못해서 직접 구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게임 서비스에서 이제 구현해서 API 구현해가지고 리포트해서 모니터링 툴이 받아가지고 이제 저장한 데이터인데요. CCU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게임 서버에서 이제 여기 주황색이 현재 초당 게임 서버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 건수, 그리고 파란색이 최대 응답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연 건수가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처리 속도가 너무 늘어난다거나 하면은 현재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병목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이고요. 추가로 로그인 아웃에 대한 뭐 추이, 그 외에도 현재 게임 서버 슬로우 API가 초당 몇 개씩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대시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만든 이제 실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해본 결과로 마이크로 서비스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제 의견을 이제 공유 드리자면, 사실 장점은 마이크로 서비스 처음에 말씀드릴 때의 장점 모두 맞았던 것 같은데, 뭐 배포 빠르고 뭐 개발 속도도 빠르고 뭐 스케일아웃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서 다 좋은데, 단점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사실 라이브 서비스 지금 운영 1년이 넘었는데 40개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노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많으면은 서비스 사실 뭐 100개라고 하면 100개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이만큼의 관리 비용도 필요하고 개발할 때도 100개를 다 관리할 주체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리소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 여러 대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소스를 공유하니까 그 소스를 공유하면서 서비스는 여러 개다. 접근하는 객체는 뭐 서비스는 뭐 40개인데 그 객체들이 뭐 각각 이제 같은 도큐먼트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트랜잭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로직 구현도 까다롭고, 사실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락을 걸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면 지연 속도가 이제 처리 속도가 늘어나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비스 간의 요청이 많아져서 홉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 속도가 단일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좀 많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사용해 보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의 대부분의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서 지금도 다 파악 못할 정도의 많은 기능이 있고, 그리고 개발도 빨리 되고 있어서 거의 구성하고 싶은 요소를 다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 클러스터 하나 그냥 생짜로 구성해 보면은 뭐 뜨는 게 엄청 많고 컴포넌트 너무 많고 그 구성 요소를 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거를 제대로 이제 서비스 하려고 프로세스 구축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헤엄이라든지 이런 거 도입했듯이 추가로 뭐 플러그인 같은 거 깔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품이 많이 들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규모 서비스에는 좀 규모가 작은 서비스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안정성이 중요시 되는 그런 서비스에는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